자, 이제 이어서 우리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0번까지 했던 게 맞는 거죠? 네, 480번까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어서 볼 텐데, 우리 이제, 남은 내용들 좀 오늘 쭉 한번 다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야 될 것 같고, 자, 보겠습니다. 420번. 네. 480번 참. 자, 갑니다. 480번까지 봤었고, 이제 우리 이어서 여기 예산의 유형, 예산의 분류로 한번 가보겠는데, 예산을 성립시기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 같이 한번 볼까요? 예산을 성립시기에 따라서 분류했다 그럴 때는 여기서는 이제 본 예산, 수정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이런 거 이제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죠? 본 예산은 원래 이제 제출된 예산이라고 봐야 되고, 수정 예산은 뭐예요? 수정 예산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수정 예산은 그 통과되기 전이에요. 이제 예산이 확정되고 통과되기 전에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확정은 안 됐지만은 정부에서 이거 좀 변경해서 달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수정 예산을 제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추가 경정 예산은 이제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이 된 겁니다. 회계연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족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건드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 정도 하시고 뭐 지나갈까요? 지나가서 추경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이 추경은 시험에 많이 나와요. 486번 정도로 가보시면은 추경에 대한 얘기, 1번은 맞는 얘기일 것이고 2번, 예, 이것도 맞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이 편성사유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편성사유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국가재정법이 만들어지면서 편성사유가 제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회 판단에 그냥 맡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추경을 그냥 있잖아요. 뭐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화폐를 풀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추경을 바라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유가 분명히 성립돼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추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추경이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추경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처음 시작됐던 게 벌써 재작년인가요? 2020년도에 시작된 거 맞죠? 그죠? 2020년도에는 추경을 4번이나 편성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고요. 본 예산과 별개로 성립되기 때문에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결산은 봐야죠. 결산은 보는데 결산할 때는 합쳐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성될 때는 단일성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단일성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이것이 집행될 때는 섞여서 가고 결산할 때도 섞여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틀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바로 이제 편성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편성사유인데 이런 식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이건 예측이 안 됐던 상황이니까 그죠? 추경으로 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외 여건의 큰 변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남북관계의 변화,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남북관계의 변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는 이미 다 책정이 돼 있겠죠. 이게 뭐 갑자기 책정돼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더 필요할 리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미리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기는 봤어요. 그죠?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준예산 편성할 때 그때 사유죠. 준예산은 예산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1월 1일이 됐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런 거라서, 그럴 때는 준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준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이제 법령에 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인데 여기 이제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이제 그거하고 계속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법령상 의무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의무지출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거고요. 여기는 추경편성사유예요. 추경편성사유여서 거기 3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당연히 예산에 편성이 됐었겠지. 이게 빠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3번을 걸러내셔야 됩니다. 자, 근데 4번은 약간 좀 겹치네. 방금 전에 이제 준예산 편성 사유하고 좀 겹치죠. 그러니까 이제 의무지출 항목이다 그랬을 때는 그거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써야만 하는 돈으로 약속되어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준예산 때에도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을 때도 들어가 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요게 이렇게요. 그 이제 시당초에 책정했던 액수보다 증가하거나 혹은 올해는 그게 쓰일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쓰이게 됐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추경으로 메꿔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 정도 하시고 이 추경 편성사유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 분류 방식 같은 거와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490번 같은 데 보면은 시민을 위한 분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기능별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는 왜 필요한가? 이런 이제 고민으로부터 사실은 이 사회과학의 상당 부분의 질문들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이 사회과학은 우리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공동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국가인데 국가 왜 있어야 되지? 그 얘기는 결국에 국가의 기능이 뭐야? 뭐 이런 거잖아요. 국가의 기능이 뭐야? 이런 건데 국가는 뭐 여러 기능이 있겠죠. 일단 국방, 안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국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 굉장히 커요. 또 치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쁜 놈들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줘라.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보호해줘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컸었고,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건데,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한 야경국가 아닙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인데, 하다 보니까는 뭐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또 거기다 덧붙여집니다. 뭐 지금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은 보장해줘라라고 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복지, 그죠? 옛날에는 자기 먹고 사는 건 자기가 스스로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정글의 법칙이라는 건 한마디로 무한 경쟁이잖아요. 힘센 놈이 살아남고 힘 약한 놈 죽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은. 근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국가가 우리 인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인권의 보장 차원에서의 의식주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기능은 이렇게 점점 팽창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기능별로 이제 나눠보면은 아까 말했던 국방비도 있고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교육비도 있죠. 그죠? 교육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때요? 교육비도 있고 그리고 경제개발비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SOC 투자 같은 거 하는 거. 그리고 복지예산 관련된 걸 사회개발비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나누는 건데 이게 왜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그랬냐면은 시민들이 딱 그 정도만 딱 대충 파악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만 대충 파악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그 촘스키 같은 미국의 유명한 학자 있잖아요. 그런 분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흥미로워하는 것은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 어려운 야구 룰 같은 거 다 이해한다는 거야. 그거 다 이해하는데 그런데 정작 필요한 내 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고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그만큼 하고 고민을 하면 우리도 예산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줄 아는 능력들이 생길 텐데 어렵잖아, 딱딱하고.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관심을 끊고 여기 뭐 그냥 대충 국방비가 늘었다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사회복지가 좀 늘었나 줄었나 뭐 이런 정도까지만 알고 있지 뭐 그것도 아는 사람도 드물어. 그러고 흥미가 없어 하니까 언론에서도요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예산이 얼마로 확정됐어요까지만 뉴스에 나오지
그 이상 구체적인 얘기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저는 매년 찾아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볼 수가 없어. 그게 요즘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잖아요. 언론 기사 같은 거에서도 상세히 좀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예산이라는 건 이렇게 기능별로 나누는 것 정도까지만 시민을 위한 분류가 되는구나. 나머지는 이제 국민의 대표, 행정부의 공무원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예산의 분류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정도 해두시고요. 자, 시민을 위한 분류라는 말은 가끔 나오니까 잘 봐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49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거 조금 복잡해질 수 있겠죠?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확정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그걸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그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봐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조세지출 예산을 우리가 합니다. 그죠?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조세 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 구조로서 밝히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조세지출이라는 게 걷어야 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보조금을 주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를 내버려 두면 행정부에서 자기네 재량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이것을 상당 부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당 부분 좀 남용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국회가 알아야 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알아야 된다. 미우나 고우나 국회가 우리의 대표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지금은 다 이제 의무화해 놓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랬는데 맞는 얘기죠? 준예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이승만 정부 때는 가예산이었고 지금은 준예산이고. 그래서 흥미롭잖아요. 가예산 할 때는 국회가 미리 한 달간의 예산을 확정해 놓고 논의를 더 진행하는 건데 논쟁 중인 사안들을 더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주 써먹어. 한 달간 연장할 수 있어 라고 해주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 안전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 달은 더 연장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2년 통치기간 동안 6번이나 가예산 제도가 활용이 됐는데 이게 너무 남용되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제2공화국 때 3차 개헌이거든요. 그때는 가예산 제도를 준예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준예산인데 그게 장면 내각 때부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쭉 준예산 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써먹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비상사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1월 1일이 넘어가면 비상사태. 그러니까 함부로 막 쓰기가 정적 부담이 엄청 큰 거예요. 국민들한테 엄청 욕 얻어먹을 것 같죠? 그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써먹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때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게 당연히 답이에요. 그러니까 기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삭감하는 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국회가 여러분들 국회의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산과 관련해서는 딱 이제 9월 2일이 되면 예산은 넘어오잖아요. 넘어올 때 하나는 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거. 요게 하나가 와.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오냐면 각 단위별로 기금운용 계획안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기금안도 같이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투 트랙으로 쭉 기금도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깎는 거는 막 뭐라 그래서 깎는 거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라면 여러분들 맘이에요. 그죠? 다만 이제 혼자서는 못하는 거고 위원회 위원들이 다 있으니까 논의를 거쳐야 되겠고 여야 간의 입장이 많이 다를 겁니다. 야당에서는 많이 깎자고 할 것이고 여당에서는 깎지 말아달라고 하겠죠. 이거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방어 논리를 펼 텐데 그런데 아무리 여당이어도 여당 의원도 의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부를 견제한다라는 성격은 공유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삭감해야 되겠다라는 걸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은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액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여든 야든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정말 요거는 이제 정부의 동의를 받아라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외국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미국은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예산을 확정하는 방식이 의결주의라 그랬어요. 의결주의. 근데 미국은 뭐라 그랬죠? 미국은 법률주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률로 만들어 버린다. 법률의 성격을 부여해 버린다. 우리는 법률은 아니에요. 그 의회에서 여기에 이제 확정이 되더라도 법률은 아니고 행정부가 제시한 것을 그냥 추인해 주는 정도가 되는 것인데 미국은 다르다. 의회가 주도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가 주도한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가 주도하다 보니까 증액이고 뭐고 간에 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일단 제출은 하겠지만은 그건 참고자료일 뿐이야. 깎는 것도 맘대로, 늘리는 것도 맘대로 막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일본은 증액은 또 의회가 맘대로 합니다. 그런데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것은 의회가 또 못해요. 그건 동의 받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부의 동의를 받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국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영국도 새 비목 설치나 증액이 안 돼요. 영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영국은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예산안 심의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 예산안은 의회가 제출한 대로 의회래.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대로 그냥 쭉 지나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결산이 강화가 돼 있지 예산이 강화가 돼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당연히 거기서 뭐 증액, 세비목 설치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회가 나름 적극 개입을 하는데 이거를 들여다보는데도 세비목 설치나 증액이 안 돼. 이런 건 되게 독특한 지점이에요. 그죠? 독특한 지점이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글쎄 좋은가 나쁜가 어때요? 행정부가 주도하는 거 아니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재난지원금 줄 때 어땠어요? 기재부는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간을 지키는 역할은 충실해지는 거야. 그런데 의원들이 주도했다면은 의원들은 일단은 국민들한테 정치적인 어떤 그 동의를 받고 뭐라 그럴까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니까 많이 주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얼마 줬지? 지금 뭐 손실보상금 그래가지고 좀 일부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든 거 가지고 주거든요. 그렇게 주는데 그것도 얼마 이상 뭐 매출이 넘어가면 또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줬어. 많이 받아봐야 뭐 몇 차례 받았는데도 몇 천만 원? 근데요 미국 같은 데는 몇 억씩 줬다잖아요. 일본도 억 단위에 넘게 줬대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이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재부와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가 부추기는 게 부채 비율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부채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근데도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좋은 점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잘한 거는 그 부채 비율을 안 늘리고 고간을 지켰다.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걸로 보면은 이런 경제 위기에도 돈을 안 풀을 거면 도대체 이게 뭐 정부가 뭐 기능을 하는 거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도 이것에 대해서 좀 보호를 못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내수 경제에는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거고 장단점은 항상 엇갈리게 마련인 건데 우리는 이렇게 행정부 주도성이 매우 강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부 주도성이. 근데 영국도 행정부 주도성이 강한 건데 영국은 의원내각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원내각제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의회가 독자적인 기능을 덜 갖고 있는데 그건 또 장점은 의원들은 또 냅두면 계속 돈을 더 쓰자고만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견제는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일장일단 같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튼 안 돼. 기금도 의회가 맘대로 늘릴 수 없어.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지나가 볼까요? 이제 요런 거는 조금 길고 어려워 보이니까 한번 해보죠. 494번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이것도 해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예산 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어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 하죠.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같은 거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개혁이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이루어졌죠.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이제 국가재정법으로 통합하면서 그때 손을 많이 댔어요. 손을 많이 댔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4대 재정개혁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4대 재정개혁은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4대 재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험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별로 그렇게까지는 언급 안 되니까 제가 좀 뭐 쓱 지나가는 건데 4대 재정개혁이 일단은 우리가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짜게끔 처음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요 재무행정에 대한 개혁은요,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미국의 PPBS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존슨 행정부가 있었던 PPBS 있죠? 요거랑 유사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도 5년짜리 장기 계획을 짜자 그랬잖아, 존슨이. 그래 안 그래요? 네, 존슨도 업적이 굉장히 많은 대통령이에요, 미국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왜 그 재선에 실패하고 그랬냐면은 이 양반이 베트남 전쟁을 본격화한 장본인이고 그 외교 정책에 좀 문외한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어. 국내 이제 복지 국가를 가기 위한 어떤 신념은 좀 강했을지 몰라도 이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 용으로 풀어서 공화당이 자꾸 이제 약을 올리니까 야, 거기 지금 공산주의자애들이 쳐들어왔는데 너 뭐하냐? 너 거기 가서 제압할 용기도 없지? 막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니까 웃기지 마,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본격화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이게 국민들의 불만, 청년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막 다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래 집권은 못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보다 보면 거기서 내부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이런 이제 기틀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한 대통령이었잖아요, 존슨 대통령이. 그래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그 시험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존슨 대통령 때. 그리고 그때 그거를 위해서는 5년짜리 장기 계획을 세우자. 이래가지고 PPBS 같은 거 도입하고 뭐 이랬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유사해,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계획이. 5년짜리 장기 계획은 이름이 국가재정 운용계획.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꼭 미국 제도를 베꼈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보면 그거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보통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뭐를 베낀 거냐면 유럽의 제도를 베낀 겁니다. 유럽의 제도를 베껴가지고 유럽에서는 4년짜리 총리를 보통 이제 선출하는데 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내각제 국가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때 보통 보면 영국은 또 안 그래도 나머지 국가들은 다당제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연립정부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 연립정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협상해야 될 게 어떤 거예요? 야, 4년간 어떤 일 할 건데 나랑 손잡고 할 거야? 그러면 우리의 정책도 반영하겠네? 그러면 예산부터 갖고 와봐. 예산 어떻게 운영할지 우리 4년간의 계획을 다 잡자.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연립정부 할 때. 그래서 얘네는 당연히 요 작업이 전제돼야지 손을 잡고 같이 공동정부를 하는 거예요. 서로 세력이 다른데 손을 잡고 의회에서 과반을 만들어야 그래야 자기네 힘으로 총리를 배출해서 총리와 장관을 배출해서 자기네가 집권하는 거거든요. 의회가 총리를 뽑으니까 의회의 과반을 확보해야 되는데 얘네 선거제도는 의회의 과반 확보하는 정당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거가 끝나면 누군가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예산에 대한 협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잡을 때는. 그래서 4년짜리 재정운영 계획을 하는 건데 우리는 꼭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대통령제라서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일들이 아마 새 정부에서 많이 바뀌겠죠? 많이 뒤집어지겠지. 아마 거의 모든 영역이 뒤집어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막상 또 몰라요. 또 하다 보면 생각만큼 또 확 뒤집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또 시작된 일들은. 그러기는 한데 뭐 지금 기조로만 놓고 보면 다 뒤집을 것 같은 분위기는 분위기야. 그런 건데 아무튼 간에 대통령이 바뀌면 5년짜리 계획 세워놔봐야 소용도 없어요. 뭘 대통령이 바뀌면 자기 스타일대로 또 바꾸겠지. 그래서 5년짜리 장기 계획이 유용한가 싶은 건데 우리는 매년 앞으로 5년짜리를 항상 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짜놨던 작년에 짜놨던 5년짜리 계획은요 이제 뭐 별로 그저 의미가 없어. 근데도 우리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 근데 걔네는 유럽 애들은 4년짜리 계획을 짜놓으면 4년간 공동정부하면서 요 틀 속에서 가는 거고 또 총선 치르면 그때 또 다시 4년짜리를 짜는 거지 우리처럼 뭐 앞으로 4년씩 이렇게 짜지도 않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부러워서 우리가 베껴온 거예요. 베껴온 거야. 왜 근데 4년 아니고 5년이냐? 대통령 임기 때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아도 5년짜리를 짜니까.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짜냐?
그냥 그거는 분석해 본 거 보니까요. 우리가 숫자상 4보다는 5를 좋아한다. 아니 진짜 그렇게밖에 분석을 못해. 그냥 5년이야. 그냥 5년. 우리가 9년보단 10년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거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재정개혁 중에 하나가 총액배분 자율편성인데 그게 PPBS와 같이 하향적 예산제도잖아요. 총액배분. 그러니까 위에서 기획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방식.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2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과 측정. 요게 이제 들어와요. 그건 꼭 PPBS만의 특징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과 측정, 성과관리제도 여기 들어왔고 3가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가재정운영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 그리고 뭐라고요? 또 하나가 성과관리제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이 디브레인 시스템. 이거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서 한 거예요. 디브레인 시스템. 응? 우리 IT 강국이니까. IT 강국이어서. 지금이 IT를 다른 나라들 많이 따라왔지. 근데 우리가 2000년대 중반이잖아요. 이게 이 제도가 도입된 게 2000대 중반에는요, 진짜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 지금도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다른 나라들이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만 이 승질머리 급한 민족을 만나서 인터넷 안 돼! 막 이러고 막 뭐라 하고 막 그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밀어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줄여놨지만 우리는 그때가 권위주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아직도 정부에 개입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이 꽤 있었고 심지어 그 전에 IT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강력 추진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였던? 우리가 뭐 외환위기 맞고 이러니까 경제 위기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뭐 하자 그러면 그때는 아야소리 못하고 다 딸려갈 때거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IT를 가야 돼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투자해주고 그러니까 쓱 해가지고 거기 붐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반영해서 디브레인 시스템이 뭐냐면 아니 언제든 필요한 사람들이 컴퓨터로 들어가서 장부를 살펴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내줘 그러면은 언제까지 줄게요 민기적거리다가 줘 그러면은 겨우 조금 오픈하고 이런 거 이제 벗어나자는 거지. 언제든 필요하면 그 해당 장부를 들어가서 봐라. 이게 디브레인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4가지의 재정개혁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디브레인 시스템 요거는 유엔에서 주는 상도 받았다. 세계 혁신 사례 이런 건데 막상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허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다른 나라가 봤을 때 이런 걸 구축한 것 자체가 놀랍다. 거의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 자, 그렇고요. 국가의 재정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처리된다. 그렇죠? 우리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 사실이라는 게 어떤 거라 그랬어요? 발생 사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확정되면 장부에 그냥 반영해 버린다. 당장 돈이 나가지도 않았고 들어온 게 없어도 장부상으로는 먼저 반영한다. 선반영한다. 이거죠? 그래야지 정부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여유가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런 착각은 생겨.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다 들어온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은 생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거 얘기했었죠. 세금과 관련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하고 고지하는 순간 플러스로 잡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했다. 그 순간부터 이제 들어온 돈으로 이제 확정을 해놓고 가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는 체납자도 있잖아요. 체납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들어올 게 아니거든. 근데 들어왔다 치고 가는 거예요. 이건 약간 착각이 돼요. 근데 차라리 이게 낫지 않냐 이거지. 왜냐하면 정부가 들어올 돈이 좀 덜 들어오는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게 줘야 될 돈이 있는데 아직 안 줘놓고 줄 돈이 없는 척하고 있는 거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꿨다. 그리고 이제 복식부기는 복잡하지만은 단식부기보다는 어때요? 단식부기보다는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복식부기 하는 건데요. 이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문제점으로 뭘 지적하죠? 응? 네, 어려워서 의회가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봐보세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국회의원이 저 사람 수준은
나보다도 좀 덜한 것 같네 이렇게 생각되는 국회의원이 가끔 있죠. 요즘에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런 게 예전에는요 조금 인기 있다 싶으면 못 뽑아줘. 여러분 이게 선거 보다 보면 야, 저 사람이 뽑힐 사람인가? 억만징창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뭐 주관적이죠. 자기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겠지만 국민들이 시민들이 가끔은 야, 저 사람이 뭔데 국가를 대표할 수 있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나 싶지만 당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 하다가 당선이 돼. 그러니까 인기가 있고 유명하면은 그 유명한 걸 가지고 당선되는 경우들이 물론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 투표의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기 투표 같은 그 경향이 생겨버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가면 갈수록 국민의 수준도 높아지고,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전문가 그룹을 의외로 영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져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냥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이라고 툭 들어가서 하고 이런 거는 많이 줄었어. 예전에는 연예인, 아나운서 이런 사람도 있잖아. 많이 어디에 노출된 사람들은 공천 많이 잘 받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당선도 금방금방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연예인이 출마했다 그러면 지가 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을걸요.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기도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조금은 예전보다는 국회가 그래도 수준이 높아진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 거야.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난 느끼겠지. 예전보다 국회가 구성되는 거 보면 그래요. 전문성 같은 것도 많이 봐요. 이제 그런 거 기준들이 많이 잣대가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그냥 어느 영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지 또 지역에서 밭갈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심을 잘 이렇게 한 사람들도 또 당선돼. 지역주에 따라서 그냥 막대기만 꼽아놨는데 당선됐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재부에 있는 저 공무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장부를 보는 능력이 떨어져? 대체로 떨어져.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식부기를 갑자기 봐야 된대. 그럼 복식부기 잘 볼까? 거기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데 잘 못 봐요. 이게 이제 문제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견제 기능이 약화되겠구나. 복식부기로 가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이제 그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가면 이제 감추어 놓은 것들을 잘 못 찾아내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그런 정도. 자, 3번. 예타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 규모 등을 위해 미리 기재부장과 협의한다. 이건 틀린 얘기네. 이거 예타가 아니라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 같죠? 총사업비 관리제도. 그러니까 단년도에 끝날 사업이면은 상관없는데 2년 이상 걸린다. 단년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김영삼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된 건데요. 94년도에. 근데 이제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요게 2년 이상 소요되면서 완성에 이제 2년 이상 소요되면서 건설 사업 같으면은 200억.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건물 짓고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저기 토목공사 있죠. 토목공사. 도로 닦고 뭐 택지 개발하고 이러면 500억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액수 기준을 나눠놨습니다. 200억, 500억. 그래서 그 이상 총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돼. 2년 이상 소요되면서. 이러면은 그냥 하지 말고 기재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하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총사업비 관리제도. 왜냐면 그 전까지 뭐가 있어서 한 발 밀어넣기 전략을 많이 하니까. 일단은 시작해놓고 돈이 더 드네요. 이렇게. 돈이 더 필요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겨버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총액 단위를 먼저 판단하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발 밀어넣기 전략을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그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하던 사업도 때로는 하다가 멈추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나라 돈 써가지고 뭘 파재껴 놨는데 하다가 말고 그만하자. 와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욕 엄청 먹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기고 하거든. 그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매몰 비용은 원래 이제 앞으로의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저질러 놨던 일이라도 안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익이겠다 싶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안 그래요. 거기에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발 밀어넣기 전략을 쓰기가 너무 좋아. 일단 벌려놓고 나면 수습은 하거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 건데 조금 들 거라고 꼬드겨 놓고 시작한 다음에 많이 드는 것을 계속 뜯어내는 거지. 관료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총사업비 관리제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재부 장관은 예타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예타 면제 사업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학교 같은 거 짓는다. 그 예타 면제입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예타 면제가 아예 지정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정책성 검토를 통해 가지고 예타를 했지만 예타가 BC 레이셔가 1이 안 되는데 경제성 분석에서 1이 안 되는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그 광주에 있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예타죠. 그 대통령 관심사항으로서 예타가 0.4, 0.3밖에 안 나왔는데 만든 거예요. 가보면은요, 엄청나요. 거기 그 옛날 그 구도청, 광주에 가보면 옛날 그 왜 저 5.18 때 막 총 맞고 그랬던 건물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거길 지킨다고 시민군이 들어가 있었던 그 건물. 그 건물로부터 해서 그 밑에 광장, 지하 이런 데를 문화의 전당으로 엄청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성한 사업인데 그게 이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광주의 지역 공약으로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BC를 이저 따져보니까 너무 엉망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럴 때는 BC를 막 끌어올리긴 하거든요. 입장료 1,000원 받을 거 2,000원 받을 거라고 계산해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도 안 돼. 왜냐면 광주가 인구가 막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했으나 정책성 판단 이게 뭐예요? 지역의 균형 발전. 지역에 여러분들이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얘기하는 게 문화적인 것 때문에 안 가요. 젊은이들이 안 가는 게. 가면 내가 문화적으로 뒤처질 거라는 불안감이 있어. 막연한 불안감인데 그 불안감이 있다니까요. 그죠? 거기 가면은 내가 뭔가 세련된 거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투자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정책성 판단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 무슨 저기 그거잖아요. 그 도시 지역에서 친구 못 만나서 그렇다? 글쎄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뭐 직장생활 시작하면 친구 뭐 그렇게까지 자주 만나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가 있으면 내가 문화적으로 세련되면서 뒤처진다. 이게 제일 불안한 걸걸?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예요. 지역에 기업에 대기업이 있어도 선호도가 떨어지고 그렇죠? 네. 공대생들이 취업할 때가 많은데도 자꾸 서울로 올라오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그런 점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가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정책성 뭐 필요성 뭐 이렇게 한 거겠지. 자, 3번이 답이었네요. 틀린 거.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통합재정수지도 공부해야죠. 495번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통합재정수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MF가 권고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통합재정수지. IMF가 권고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얼마래요? 내년도 예산이 600조가 넘었죠? 607조?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607조 엄청나 진짜. 여러분 저 김대중 정부 때 100조 처음 넘었다니까. 김대중 정부 때 100조 처음 넘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년? 20년 만에 20년 조금 더 지난 만에 6배 이상 늘은 거니까 대박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복지 제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 2000년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많지 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때 4대 보험 이제 처음 기틀 잡아서 이제 조금 안착하고 뭐 이럴 때쯤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위에 복지 같은 것들은 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났고,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그게 진짜 우리나라 살림살이 다냐? 아닐걸요? 600조가 진짜 살림살이 다냐? 지방정부가 우리나라가요, 243개가 있어요. 여기 예산은 다 빠진 거예요, 지금.
다 빠진 거예요. 243개 다 빠졌고, 거기다가 교육비 특별하게 따로 봐야 돼. 왜냐면 교육자치 또 따로 하잖아. 거기도 돈 써. 거기도. 그것도 봐야지. 그리고 또 공기업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기업을 다 넣어주긴 좀 그렇고, 공기업은 별도 법인인데 거기까지 다 넣어줘야 되나? 거기는 또 수익 사업을 하니까 나름은 대부분은 손해를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는 다 넣어주진 않아도 비금융 공공 부분 적어도 정부 기업에 해당되는 건 다 넣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정부 기업에 해당되는 건 다 넣자.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금융 공공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정부가 운영하는 거라 치더라도 산업은행, 한국은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운영하는 자금까지 포함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금융에 따라서 돈을 막 빌려줬다가 대갚았다, 뭐 대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라 거기에 있는 거를 다 포함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제외. 비금융 공공 부분이요.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이게 중앙 정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포함되냐면 이게 이거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이제 다 들어오고요. 비금융 공기업 같은 거, 비금융 공기업인데 요거 이제 정부 기업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뭐 정부 기업에 들어와 있는 건 우리나라 같으면은 특별회계로 다 해놨기 때문에 다 뭐 어차피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세입세출 외가 있어요. 세입세출 외. 여기에 좀 복잡해요, 사실은. 진짜로 이거 다 들여다보려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여기에 전대차관 같은 거는 얘기하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대차관 등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대차관 등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전대차관은 예산처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정부가. 우리나라 민간 기업한테 돈 빌려주고 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예산에 원래 안 넣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꾸어온 돈으로 빌려주거든. 그래서 이게 예산스러운데 외국에서 빌린 돈이니까 그건 예산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요. 에이, 그걸 통합재정수제는 넣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들어오고 비금융 공기업 다 들어와야 돼. 지방 직영기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세입세출 외가 있는데 교육비 특별회계 같은 거를 또 포함해서 보셔야 돼요. 이제 교육청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교육청 단위별로. 이런 것들까지를 다 포함해요. 그런데 대충 요거는 앞글자만 따도 뭔지 알겠죠? 위에 거 그대로.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요. 중복부는 포함해요? 중복부는 빼야 돼요. 그래서 예산 순계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예산 순계. 예산 순계가 뭔지 알죠? 중복부를 뺀 거. 예산 총계 그러면은 다 합쳐라 뭐 이런 거고, 예산 순계 그러면은 중복분을 뺀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 틀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79년도부터 도입이 돼 가지고 99년도부터는 월 단위로 발표를 한다. 우리가 뭐 이런 국민들이 찾아서 보질 않으니까 그렇지. 월 단위로 발표한다 이 말이에요. 국제통화기금의 재정통계 작성 기준을 기초로 작성 발표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금융 공공부문이 비금융 공공부문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 세입세출의 자금을 포함한다. 금융 공공부문은 빠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됐고요. 회계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이제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 순계 개념으로 해가지고 중복되고 한 것들은 다 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하다. 이 연결 재무제표가 뭐냐면 우리나라 계열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를 계열사가 있어도 한 그룹 안에서 계열사들을 분리해서 취급하게끔 하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이제 계열사들이 어때요? 쭉 다 연결돼가지고 서로 돈 뭐 대주고 뭐 그죠? 투자해주고 물건 사주고 서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숨겨진 게 많다 그래가지고 연결 재무제표를 연결하라고요. 서로 브릿지 나가지고 다 통합적으로 보라는 거거든. 사기업에서도. 이제 그 계열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처럼 정부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정부 전체 재정 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다. 그래서 진짜로 국가 단위에서 움직이는 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고요. 예산의 원칙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예산의 원칙이 나오는데, 예산의 원칙은요, 간단하게 우리 보시면 되죠? 전통적 예산 원칙은 완통기금 공명엄단 사안. 요거였고, 나머지는 이제 현대적 예산 원칙인데, 현대적 예산 원칙은 통제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여기는 신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499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뭐 유형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499번을 보면 노이마르크의 전통적 예산 원칙과 그 예외 연결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찾아내셔야 된다. 그죠? 완전성의 원칙은요, 모든 걸 다 반영해라 하는 건데 전대차관이 나왔어요. 어때요? 전대차관 반영 안 합니다. 전대차관은. 완전성의 원칙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산 총계주의라 그래요. 근데 우리 국가재정법에 보면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로 아예 대놓고 두 가지를 써놨는데, 하나가 바로 이제 수입 대체 경비고요. 또 하나가 전대차관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수입 대체 경비 전대차관 나왔죠. 얘네들은 예산에 반영 안 합니다. 수입 대체 경비는 니들이 벌어서 니들이 써 이렇게 하는 거라서 예산에 포함 안 하고요. 전대차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라 그래갖고 이거는 안 넣어 예산에다가. 그리고 기금 별도로 보죠. 별도로. 그리고 이제 순계 예산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순계 예산은요, 징세비를 제외했다 이거예요. 예산 순계랑 다른 거죠. 순계 예산이란 표현이 나오면 징세비를 제외한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100만 원을 걷었어. 근데 100만 원을 다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왜냐하면 세금 걷느라고 수고한 공무원들한테 10만 원 떼어줘야 돼. 급여도 주고 뭐 해야 돼서. 그래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걷어서 90만 원만 가용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 90만 원만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순계 예산이거든요. 근데 그 10만 원 저기 뭐 세무공무원한테 들어간 돈도 정부의 활동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포함해야 총계 개념이 되는 건데, 그런데 순계 예산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징세비를 뺐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돼가지고, 예, 1번은 지금 어때요? 예, 1번은 다 그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죠? 한정성의 원칙 그랬습니다. 2월 한정성의 원칙에 벗어났죠. 기간 한정성이 있잖아요. 그 정해져 있는 기간 안에 써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2월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2월을 한다는 얘기는 다음 연도로 넘겨서 쓰겠다는 거잖아.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고, 계속비는 어때요? 계속비도 예외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이것도 기간 한정성의 예외고, 예비비도 용도를 원래 정해놓고 그 용도만으로 써야 된다 그랬는데 그 용도 자체를 정하지 않은 거라서 이것도 한계성의 예외가 된다. 추가 경정 예산, 이건 어때요? 추가 경정 예산, 이것도 이제 뭐 남는 데서 덜어다가 부족한 데다 쓴다 이렇게 하니까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죠. 단일성의 원칙은 장부를 하나만 써란데 추가 경정 예산 장부가 두 개가 됐네. 그죠? 특별회계, 이것도 어때요? 그죠? 저 일반회계 말고 별도의 장부를 짠 거고, 기금도 그렇네요. 사전의결의 원칙 2월 사전의결, 아하, 이건 바르지 않는 거네. 2월 중에서 명시 2월은 내년도 예산안 낼 때 같이 포함해서 내야 돼요. 그래서 올해 받은 돈인데 이거 다 못 쓰겠다 싶은 게 있으면 내년도 예산 낼 때 같이 포함해서 내야 되죠. 명시 2월비로.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사전의결에 해당이 되죠. 예외가 아니라. 예외가 되는 건요, 명시 2월을 뺀 사고 2월만 예외거든요. 사전의결에서. 그래서 이거는 좀 섞여 있어요. 지금 2월 중에 일부는 사전의결 원칙을 따르고 일부는 사전의결에 예외가 된다. 그리고 이용과 전용에서 이용은 사전의결을 또 받아야 되는 애고 전용은 사전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애고, 그래서 이것도 섞여 있고, 준예산은 사전의결 안 받습니다. 예비비는 사전의결 안 받는 거라고 봐야죠. 이것도. 왜냐면은 어디다 쓰라고 하는 게 안 정해져 있으니까. 물론 총액으로 정해줄 때는 사전의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별로 포인트가 아니고요.
포인트는 어디다 쓸지는 알아서 비상시국에 써야 될 때다 써 이렇게 해주는 거라서 사전 의결이라기보다는 사후 승인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성격 규정을 하셔야 돼요. 예비비. 그래서 이거는 사전 의결이 예외가 되는 게 맞아요. 선결처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선결처분은 대통령 긴급명령처럼 재정상의 대통령 긴급명령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먼저 결정하고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사후 승인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2월 중에 명시 2월 그리고 이용 얘네들은 사전 의결의 원칙이 예외가 아니라 사전 의결 받아야 되는 거라서 그게 섞여갖고 4번이 답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들여다보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쭉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봐두시고요. 됐죠? 네, 그렇게 봐두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506번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506번을 보면 예산원칙 중 스미스의 현대적 예산원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까 봤던 완통균 공명엄단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가율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예산은 미리 결정되어서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사전 의결 받아라 그 얘기 같죠? 이건 전통적 예산 원칙인 거로 보여지죠? 그 다음에 2번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보고 및 업무보고의 기초를 둬라. 이게 보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스미스의 현대적 예산 원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공개된 공개성, 전통적 예산 원칙이고 예산 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된다. 이거는 어때요? 이것도 명료성 이런 거여가지고 이게 이제 다 전통적 예산 원칙이에요. 2번만 답인데요. 보고의 원칙 같은 경우는 이게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보고의 업무보고의 기초를 둬서 신축성, 즉 능률성을 좀 더 드높이라는 취지에서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미스가 말했던 현대적 예산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행정부가 주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하고요 자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 뭐 보고의 원칙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완통균 공명엄단 사안 외에 신축성 확보의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 재정개혁에서 아까 이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같은 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507번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틀린 건 2번이죠. 이거 상향식이 아니에요. 자율편성이라는 말 때문에 상향식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애시당초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야, 너 한 달 용돈 10,000원만 줄 테니까 10,000원 안에서 네 맘대로 써.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근데 네 맘대로도 아니야 사실은. 이게 자율편성에서 올려도 다시 한번 자를 거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총액배분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하향식이고 그 다음에 중앙의 통제를 안 받는 게 또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버텀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의 예산제도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2번이 답이 되는데 총액배분 해줄 때 대충 해주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라는 대원칙 속에서 총액배분을 해줬을 것이기 때문에 그 총액배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총액배분이 되면 그러면은 요게 이제 장기 계획 속에서 움직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고 전략적인 측면이 반영됐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거를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합리성에 더 가까워요? 정치적 합리성에 가까워요? 경제적 합리성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총체주의적인 방식하고 가까워요. 이 PPBS랑 비슷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들어와 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됐죠?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프로그램 예산제도 이런 거 잠깐 볼까요? 509번 우리나라에 이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가 딱 그런 거예요. 우리 PPBS가 뭐예요? P, 맨 앞에 P가 플랜, 그 다음에 두 번째 P가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유사하다니까. 프로그램 예산제도는요 부처 이런 거 경계를 허물고 프로그램 단위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이 세출 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장, 관, 항 여기까지가 입법 과목이죠. 그 다음에 세항이 있죠. 근데 세항 밑에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세세항을 둬요. 세세항. 그리고 이제 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세목을 또 둬.
이렇게까지 해서 두 개를 더 추가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입법 과목이고 여기서부터는 행정 과목인 거 아닙니까? 그죠? 입법 과목과 행정 과목 맞아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행정 과목을 더 보다 면밀하게 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항이 뭐가 되냐면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항이. 여기 항. 됐죠? 항이 프로그램인데 요거에 따라 가지고 세항은 뭐가 돼요? 세항은 여기가 단위 사업이에요. 여기가 단위 사업이고 세세항 있죠? 요게 이제 세부 사업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저기가 보면은 이제 부처 단위를 넘어서서 프로그램 단위로 조율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단위로 항으로 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세항과 세세항으로 해서 단위 사업, 세부 사업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이게 프로그램 예산 제도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부 사업과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하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상향식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단위로 이렇게 짜서 들어가기 때문에 하향식 예산 제도라고 봐야 되고요. 단년도 방식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완성이 단년도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년도에 대한 기준도 같이 병용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 사업들을 묶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가 단위 사업이라고 그랬으니까 단위 사업을 여러 개를 묶은 게 프로그램인 것이고 예산 운영의 초점을 투입보다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은 항세항, 세세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그거대로 보시고요. 성인지 예산도 글쎄요. 대통령 당선된 분이 비판을 했었는데 성인지 예산으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 뭐 선거 때 내세운 구호가 다 뭐 구현이 원래는 돼야 되는 거지. 선거 때 공약이니까. 그러긴 한데 이건 공약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제 그런 언급을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얼마 건드리려고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니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 특정 성이 더 취약한 위치에 있을 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짜라는 것이지 이게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오해를 이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에서도 나온 부분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의, 성인지 결산서, 예산서, 결산서 이게 다 해야 됩니다. 예산 결산 다 해야 되고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 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 분석 같은 것들을 포함해라 이렇게 또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러니까 기금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에게 특별하게 뿐만 아니라 기금도 이렇게 성인지 예산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안이나 결산서는 독립적인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틀린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건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예, 따로 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아들게 하는 겁니다. 녹아들게 하는 것이고요. 아마 그 언급은 이런 거 아니었을까? 공약 중에 하나가 여가부 폐지니까 여가부가 성인지 예산의 기준을 기재부 장관하고 같이 그죠?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전달해 주면 그 기준에 맞춰서 각 부처 예산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는 추측은 되는데 아무튼 간에 요거는 우리가 자랑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 예산을 호주에서 최초로 도입했는데 호주는 이게 명령의 레벨에서 제정했던 것을 또 다른 나라들도 다 명령 정도의 레벨인데 우리는 그걸 아예 법률로 못 박았다. 법률로.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에서도 여러 차례 그렇게 언급될 만큼 이것을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을 잘만 이해한다면 성인지 예산이 뭐 문제될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뭐 가는 게 맞는 거니까, 그것이 뭐 여성이 차별을 받는 부분이든 남성이 차별을 상대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든 뭐든 간에 그걸 없애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챕터 두 번째 거는 이제 쉬었다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려고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썼는데, 여기 이제 예산 과정으로 예산의 일반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느라고 좀 힘드셨을 텐데, 예산 과정은 복잡하긴 해도 심플해요. 좀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쭉 따라만 잘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다시 잠깐 쉬었다가요, 리프레시 해가지고 이 부분을 또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